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던 섹터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흐름들은 숫자가 나오는 쪽으로 좀 돌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조정을 같이 받는다 하더라도 숫자가 나오는 섹터들은 조금 덜 밀리고 시장이 또 다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빠르게 반등이 먼저 나오는 구간 중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셨는데요. 투자의 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말 분위기가 좀 훈훈해야 되는데 장이 그죠? 8, 9, 10월이 계속 어려운 구간이라 오늘 전력기기 얘기할 텐데 그 전에 시장에 대한 연말까지의 뷰랄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 좀 살짝 해주고 가세요. 네. 시장이 힘을 좀 잃어버리는 구간인 것 같고요. 네. 또 수급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비어있는 공백기다. 그리고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역시 이제 손절이라든지 신용 관련된 담보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오늘 10월 26일이지만 외국인들이 역시 현선물을 다 팔고 있거든요. 네. 기관들이 물론 저점 매수를 하고 있지만 끌어올리는 매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개인들이 많이 이제 집중해서 수급이 들어갔던 섹터들 중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상반기에 아웃퍼폼을 했던 섹터들은 아무래도 물량에 대한 부담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물량이 꽤 많기 때문에 역시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빠지고 있고 또 상당히 좀 좋은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나 센티적으로 분위기가 아직은 그러하고 역시 쉽지 않은 구간에서 이스라엘 관련된 가자지구 이슈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지지선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형성이 되지 않는 의미를 잡기 힘든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지금은 센티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인 매수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5년물 국고채, 10년물 국고채 금리라든지 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부분에서 안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다행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50원대 전후로 해서 조금 브레이킹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엔이 다시 한번 또 쉽지 않은 국면으로 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달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1,350원 전후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어느 방향으로 튈 것인가. 아예 그냥 1,400원 보고 가버리면은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 있고 이쯤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굉장히 힘을 잡아주면서 하방으로 좀 가주면 그래도 수급적인 안정을 좀 찾을 것 같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5%대 이상 정도 올라갔다고 보면 저는 어느 정도 상방에 왔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비레크만인가요? 지금 관련 헤지펀드 매니저 사실 유명하죠. 유명한데 그 한 사람이 채권 숏 포지션을 갖다 커버했다. 이 트위터 하나만으로 어떻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20bp 이상을 그렇게 급락을 할 수 있을지 참 그것도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건 펀더멘탈리 국고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5% 넘어간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포지션 때문에 그렇게 갔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들어서 어느 정도 5% 이상 정도의 금리라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10년물 국고채 금리 수준은 이제 반영을 해서 왔고요. 그다음에 페드가 바라보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 물가 수준 3% 정도 수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한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물가 수준에다가 가산 금리를 했을 때 역사적으로 한 1.5%에서 2% 정도 붙이는 정도가 실제 시장의 금리가 형성됐던 그런 게 역사적으로 다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약 4.5에서 5% 정도 수준이면 고점에 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 이상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사실은 수급적인 그리고 센티적인 오프쇼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마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모색하는 구간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 수급적인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돌리지 못하고 2,300포인트를 좀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심리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금 사실 버티고 있는 섹터는 강한 거거든요. 그죠? 이런 약세장에서.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티거나 반등이 왔을 때 1차적으로 오를 수 있는 섹터 가운데서 전력기기 쪽인데요. 이제 중동에서 대통령 순방으로 중동 모멘텀이 좀 있었고 여러 섹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건설기계나 전력기기 쪽인데 건설기계 굴삭기 이런 쪽은 시장 영향 때문에 약한데 전력기기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쪽은 안 밀리네요. 네, 실제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수급이 워낙 비어 있고요.
또 글로벌 매크로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상반기에 주가 플레이가 됐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도 그렇죠. 숫자가 잘 나오긴 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 로봇이나 이제 AI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제 예.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들이 뭐 몇 배 이렇게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하반기 지금 이런 매크로 현상에서 특히나 이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대감만 갖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역시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성과 관련된 배팅을 했던 2차 전지마저도 내년 수요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언급들이 지금 각 그 해당 회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GM도 마찬가지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내년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이제 직접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밸류를 받았고 또 1년 내내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던 섹터들이 역시나 지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흐름들은 숫자가 나오는 쪽으로 좀 돌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조정을 같이 받는다 하더라도 숫자가 나오는 섹터들은 조금 덜 밀리고 시장이 또 다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빠르게 반등이 먼저 나오는 구간 중에 이제 전력기기가 하나가 있을 수 전력기기나 있습니다. 변압기가 이제 그런 쪽입니까? 실적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건설기계와 변압기를 같이 보기는 했는데요. 네.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3분기 숫자가 별로 좀 안 좋습니다. 좀 쉬어가거나 그다음에 상반기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건설 기계에 관련된 재고 그러니까 기계 장비에 대한 재고를 빨리 좀 축적하기 위한 수요가 좀 있었고 특히 러시아 쪽도 그게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재를 염두에 둔 어떤 그 수요를 갖다 미리 좀 당겨서 건설 기계 장비를 미리 이제 축적을 많이 한 수요도 있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이 수요가 좀 슬로해지거나 또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3분기 숫자로 보더라도 건설기계 쪽의 종목들이 다소 조금은 컨센 대비 하회하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숫자가 좀 깨지는 부분들이 결국은 건설기계 쪽은 반영이 되면서 이제 종목들이 조금 약하게 진행이 되는 반면 이 전력기기는 조금 최근에 이슈는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이슈가 좀 수출 있었지만 데이터 수출 데이터 거죠. 말씀해서 예. 이번에도 데이터가 나왔을 때 9월 데이터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초고압 그러니까 초대형 쪽에 그 변압기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16달러 수준에서 이번 달에 발표가 11달러 중반 수준까지 완전히 이제 단가가 빠졌죠. 이걸 관련해 가지고는 변압기 단가 인덱스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전체 수출 금액의 킬로그램 톤으로 나누어서 나온 단가라서 네. 이것만 갖고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깨졌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수출 이야기도 데이터 있었고요. 나올 때마다 좀 출렁출렁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수출 데이터 가운데에서는 특히 이렇게 가격이 좀 많이 하향 조정된 이유가 특히 초대형 쪽에서의 단가가 좀 많이 빠지고 네. 소형 쪽에서는 오히려 계속 단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또 보였다는 거고요. 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월간 데이터를 봤을 때 약간 변동성이 컸다는 겁니다. 어떤 달은 확 밀렸다가 그 다음 달은 네. 바로 또 다시 신고가 나오는 어떤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월별 변동성이 좀 높은 섹터여서 이것만 갖고 좀 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논리를 이제 증명하려면 숫자로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숫자가 좀 덜 나오면서 이제 조금 아쉬운 숫자가 계속 나왔었고요. 이번에 전력기계 같은 경우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숫자가 굉장히 잘 나왔죠. 컨센 대비로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전력기기들이 시장이 조정받는 국면에서도 거의 안 빠지고 또 빠졌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수출 단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적게 나오면서 약간의 뭐 우려 때문에 확 밀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 다음날 바로 장대 양봉으로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네. 주가들이 다 회복을 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별로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동 위주가 대중심이었던 전력기기 쪽이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고요. 네. 실질 어떤 미국과 유럽 쪽에서 레퍼런스 북미 얘기는 많이 했는데 유럽도 해당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력기기 PPI라고 있는데 지표가 네. 계속 그 급성장하면서 이제 우상향 그림이 여전히 그려져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 특히 이제 독일 쪽에 네. 전력기기 PPI 선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유럽 쪽은 미국보다 조금 후행을 합니다. 몇 달 정도 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급하게 올라갔던 전력기기 PPI 쪽이 결국 유럽 쪽이 반영이 되면서 추후에 지금도 우상향 그림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상승의 어떤 기울기가 유럽이 이제 미국보다 좀 덜 했는데 미국 쪽의 상승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랐다는 점에서는 유럽 쪽에서 후행적으로 아마 그걸 따라갈 것이다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피어 대비 밸류에이션도 역시 국내 기업들 저평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HD 현대건설, 현대일렉트릭 관련된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한번 지켜보면
보면 네. 한참 동안 안 좋았을 때는 뭐 BEP 수준 그리고 다른 변압기 종목들은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초기 단계 분기로 봤을 때는 당시에 영업이익률이 한 5에서 6%까지 올라왔었어요. OPM이. 네. 근데 이번 3분기에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률 10%를 넘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 그러니까 변압기 관련된 경기가 꺾였다고 생각한다면 마진율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올려가면서 수 받지를 없죠. 못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분기 그리고 2분기, 3분기로 넘어오면서 최근에 분기 최대 영업이익률 OPM을 보여줬다. 그리고 실적도 좋았다는 점을 본다면 수주권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그 2017년 이후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분사 독립적으로 된 거죠. 네, 네. 그 뒤로 봤을 때 최근에 11건의 2017년 이후에 11건의 수주권이 있었는데 최근에 올해 안에만 올 한 해만 6건의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올해부터 수주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여지껏 그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더 강한 흐름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까지 동행된다는 점에서는 피크아웃의 논란은 뭐 현재 전력기기 쪽에서는 좀 그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다. 네. 그 미국이 끌고 있고 유럽이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섹터 애널을 한번 방송을 했는데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중대형 쪽이고 네. 효성이 약간 좀 중소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아까 수출 데이터 이런 것도 물론 노이즈가 있다고 오늘 네. 리포트가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보면 현대일렉트릭보다는 뭐 수출 데이터 이런 걸 영향을 덜 받는 효성중공업이 더 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사이클은 네. 북미가 끌고 가는 게 맞고요. 예. 2030년도까지 북미가 끌고 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IIJA 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쪽 관련된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 뭐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북미가 끌고 가고 유럽은 뒤따라가고 뭐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 말씀 주셨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북미 관련된 마켓 쉐어를 굉장히 잘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북미보다는 유럽 쪽의 편향이 조금 그렇군요.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미 쪽에서 레퍼런스도 가져가면서 유럽 쪽이 따라가니까 뭐 효성중공업까지 봐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들이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에 9월달 지표도 중소형 쪽은 변압기가 또 괜찮았거든요. 단가도 안 빠지고 올라가는 그림이 보였고 수출 물량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룡 전기나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대형사들이 특히 이제 대장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효성중공업이 그날 이제 좀 빠졌기 때문에 예. 뭐 데이터상으로는 뭐 소형 변압기 쪽이 재룡 전기 쪽이 하는 쪽에서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는데 같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뭐 좀 작은 종목으로 본다면 재룡 전기나 이런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나는 그냥 대장주만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고요. 말씀드렸던 유럽과 미국의 전력기기 PPI가 시차는 한 2개 분기 정도에서 4개 분기 정도 시차가 있는데 지금 미국 쪽이 급등했고 그다음에 유럽 쪽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유럽 쪽의 모멘텀이 좀 더 클 수도 있죠. 매력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효성중공업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보시는 게 맞다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더 중대형이고 효성중공업은 약간 중소형이라고 그랬는데 크게 보면 둘 다 대형사네요, 그죠? 네, 그렇죠. 소형사로 보면 일진전기, 재룡전기 재룡전기. 뭐 네. 이런 쪽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분류하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게 이제 추세적 소유리가 이제 빅사이클에 이제 들어왔다고 이제 보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LS 그룹은 어때요? 이제 LS 일렉트릭도 여기 이제 전력기기 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 뭐 LS 그룹은 이제 LS나 LS 일렉트릭도 굉장히 주목을 받다가 요즘 좀 약하네요. 네, 이쪽은 해상 관련된 케이블 관련된 이슈가 네. 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해상 케이블 쪽이 좀 요즘에 뭐 주목을 많이 받다가 실제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좀 프로젝트들이 약간 뭐 조금 주춤해지는 네. 그런 모습. 물론 이제 2차 전기도 마찬가지고 예. 2차 전지도 지금 여기 프로젝트들이 뭐 GM도 생산을 미루거나 뭐 내년 가이던스를 뭐 40만 대 가이던스를 지금 못 주겠다 이래 버린다든지 다소 좀 신재생 쪽에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분위기가 좀 분명히 있어요. 금리 영향도 받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생기고 있는 해저 케이블 이런 쪽은 LS 그룹들이 조금은 그쪽에 영향력을 좀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아마 키움증권에서도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LS 그룹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마 이런 영향 때문에 LS 그룹들이 다소 좀 상반기에는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소 조금 주춤한 모습은 그 영향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 전력기기 섹터 분석했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함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